일거스 AI 교수학습 모델 이해 세션 2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강의에 해당되고요. 총 8개의 교수학습 모델 중에 학습 모델 4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강의에서는 4개의 학습 모델 보실 거고요. 다음 강의에서 교수 모델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모델은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미 이제 6i AI 프랙티스 그 기본 원리 모델을 설명을 하면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이 뭐 8개 이상의 모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기본 원리 모델에 대한 것을 이해하시면 선생님이 처해 있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라든가 학생들의 특수한 어떤 니즈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교과 내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 요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뭐 원하시는 방향으로 수업 설계가 가능하다. 일종의 이제 예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일단은 이제 학습 모델은 이렇게 4가지 사회정서 AI 학습, 문제 해결 AI 학습, 프로젝트 AI 학습, 미디어 콘텐츠 창작 AI 학습.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6개의 사례를 조사해 보니 이런 정도의 학습 모델에 대해서 주로 일거수를 적용해서 사용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4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별이나 교과 영역도 제가 지정을 해놨는데, 뭐 사회정서 AI 학습 같은 경우에 특수 유치원, 뭐 초등 저학년 교육에 좀 적합하다라는 거지. 이 말이 곧 나는 고등학교인데, 뭐 고등학교 역사 교과다. 예를 들면, 뭐 여기에 적용이 안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내용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사회정서 학습에서 AI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용되는 구조가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와 같이 변혁적 페다고지, 즉 일거스 AI의 기본 모델에 근거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정서 능력을 또는 사회정서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 설계를 하시겠다, 수업 설계를 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대체로 이제 특수 유치원, 초등 저학년에서 많이 사용하더라라는 얘기지 다른 학년에서 학교급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모델은 이제 사회정서 AI 학습 모델이고요. 학습자들이 AI를 통해서 여기서 핵심은 이제 자기 학생들의 사회정서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이제 목적이지 않습니까? 사회정서 역량 관련 수업이라고 하고 그것을 마쳤지만 사회정서 역량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뭐 효과적인 교육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사회정서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다. 그래서 AI 활용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 환경, 뭐 환경을 이 공동체라고 봐도 되고요. 지역사회라고 봐도 되고요. 어떤 교실과 학교 다 포함됩니다. 내 주변의 모든 공간이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자신과 타인과 환경에 변혁하는 것이죠. 예, 사회정서를 현실과는 무관하게 나의 어떤 뭐 명상이라든가 수행이라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떤 효능감을 높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교육, 특히 이제 학교 교육에서 학교라는 이제 또 교실이라는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의 사회정서 역량을 길러준다. 이 말은 이 우리가 속해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 이제 교실이고, 그 다음에 학교이고,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뭐 학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역 사회, 뭐 또는 뭐 살고 있는 지역 마을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그 공간에서의 변화를 우리가 추구하고 그 변화에 참여할 때 진정한 사회정서 역량이 강화된다, 길러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기초적인 사회관계 기술 등 사회정서 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학습 목표를 잊으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그 6i AI 프랙시스 모델에 근거해서 이 사회정서 AI 역량 교육을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부분적인 수정을 하시는 거는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 얼굴을 가려야 되겠군요.
사회정서 역량을 먼저 표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자기인식, 관계기술, 사회인식, 뭐 자기관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정이 가능하겠죠. 사회정서 역량과 그 가운데 AI가 어떻게 포지셔닝 하고 있는가. 이제 이 교수학습 모델을 설명을 드리니 조금 이전에 우리가 원리적으로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AI 포지셔닝을 시켰을 때,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도구적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인 교육에 필요한 교육적 포지셔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회정서, 행동 영역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접근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총체적 접근이죠. 그래서 사회정서 역량과 AI 포지셔닝이 이렇게 정리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습 내용은 이렇게 가능하다. 그리고 관련된 교수 전략도 이러하다. 근본적인 이 i6 AI 프랙시스의 6단계의 근거에서 보면 이제 비판적 질문, 정체성 탐색 이런 순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시작은 문제인식인데, 이 문제인식은 우리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타자의 고통이라든가 타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든가 또는 내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든가 그것이 교실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친구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죠. 작은 갈등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관련된 데이터 수집이라든가 맥락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AI로 손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교수학습 전략은 그러한 선정한 주제 또는 우리가 관찰하는 현상에 대해서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이게 정말 문제구나. 이 문제는 우리가 좀 탐구할 가치가 있구나라고 자각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두 번째 단계인 자기 인식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었던가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당한가, 그죠? 그 다음에 관계의 기술로 넘어와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가 관점의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AI를 통해서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겠어요. 그죠? 예,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입장에 대한 자각과 타인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동반됨으로써 이제 공감이 발생하고 그 공감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이제 협업 단계에서 우리가 계획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사회적 인식인 거죠. 알고 보니 그 문제가 나와 너만의 문제가 아닌 게 대부분이죠. 그죠? 예,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제도적인 한계라든가 문화적인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사회 인식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협업에 대한 설계가 여기서는 매우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이냐, 어떻게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인 거죠. 예, 교수학습 전략에서는 당연히 해결책을 공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행 계획서 같은 것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걸 거예요. 지금 아마 눈치채실 수도 있는데, 교수학습 전략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모든 학습의 주체는 학생이어야 해요. 학습자여야 하고, 그 학습자가 뭔가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조력을 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 코칭을 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 퍼실리테이팅 하는 것이죠.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기존에 있는 알아야 되는 지식을 정하고, 그 지식을 전달하는 부분은 매우 작습니다. 적어도 교과에서 좀 벗어나서 이렇게 일거스 AI와 같은 변혁적 페다고지에 기반한 학습 활동을 우리가 할 때에는 교사의 역할이 지식 전달자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촉진자 이렇게 번역해서 퍼실리테이터를 그렇게 쓰고 있는데 또는 학습 매니저 뭐 이런 관점에서 학생이 그야말로 학습 과정에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인식을 통해서 협업을 설계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 안에서는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반드시 따릅니다. 나와 너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는 거고 그러한 결과를 또 예측해 보기도 하죠. 그 결과로서 무슨 캠페인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 성찰 일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제안서 작성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산출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또 AI가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뭐 정책 결정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관의 리더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뭐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더없이 좋겠으나 이런 생성의 AI를 통해서 또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볼 것인지 이 해결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쭉 보면 우리가 확인한 그 문제에 대해서
나와 타인을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인적 성장을 일으키니 사회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에는 역시 모든 데이터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또 산출물도 나온 상태이고 자신에 대한 성찰과 또 데이터를 통해서 나의 성장 일지를 작성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 결과물은 하나의 또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 관련해서 그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작 지침을 줄 수도 있겠죠. 이 6단계를 볼 때, 요거는 뭐 한 3차시 정도로 구성도 가능하겠다. 주제의 무게 정도나 준비된 어떤 그런, 뭐랄까요, 자원이 충분히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면 작은 활동도 가능할 거고요. 이거 확장시켜갖고, 뭐, 예를 들면 한 18차시 이상의 또는 더 길게 가면 한 30차시 정도까지도 가능한데, 30차시 정도의 활동으로 설계도 가능해요. 이건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환경에 맞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학습 모델은 문제 해결입니다. 다음에 볼 게 이제 프로젝트예요. 문제는 프로블럼이잖아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이 있고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 있어요. 이건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많이들 하고 있죠. 문제 기반 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렇게 사례를 분석을 해보니 대부분의 경우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기보다는 문제 기반 학습인 것 같아요. 문제 기반 학습의 특성은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근데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문제를 해결한 그 결과물, 즉 산출물이 있어야 되고, 예,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것을 공유하는 작업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협업을 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협업을 통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그다음에 그 문제 결과물로서의 산출물이 있고요. 또 그 산출물에 대한 공유 과정이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해당이에요. 대체로 이제 규모가 좀 기간이 좀 길죠. 반면에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 해결,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어떤 큰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 학습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경우는 산출물이나 어떤 뭐 제안서가 나온다거나 새로운 프로토타입이 나온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프로젝트 기반이고 그 규모나 기간으로 볼 때 협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개인이 하는 거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문제 해결에서는 반드시 협업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개인 학습자가 수행할 수도 있다. 그 범위나 기간에 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핵심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 해결하는 과정이 산출물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면은 학생들이 삼각함수에서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학교를 예를 들었을 때 또는 기하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특정 단원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해 가는 것을 과제로 줄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지역사회에서 또는 학교에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건물 이동 경로가 좀 제약적이다고 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거를 프로젝트 학습으로 넘길 수도 있고 문제 해결 학습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설계해서 공학자라든가 설계자들에게 또는 건축가나 아니면 행정 대표적으로 이제 교장 선생님 되겠죠?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가 이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절차의 과정을 거쳐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그 해결 방식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문제 해결 학습하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하고 좀 구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6I AI 프랙시스 모델에 근거해서 이 문제 해결 학습을 보시면 문제가 대체로 이제 개방형이고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어떤 것이 가치 있는 문제인가라는 것도 역시 AI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가장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부분이 첫 번째 단계일 거예요. 이것이 정말 문제인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교수학습 전략으로는 다양한 질문을 던져서 학생들의 진정한 호기심인 거죠. 진정한 관심. 대부분의 경우는, 이거 재밌어서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 이게 정말 재밌는 건지, 정말 그런 가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생각을 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로서 어떤 가치 있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서 수학적, 과학적, 참여적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 발견을 지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문제를 이해함과 동시에 정의하고 이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 기반 학습은 또는 문제 해결 학습은 개인 학습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거스 AI는 또는 일거스는 기본적으로 협업 활동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업 학습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전인 성장을 위해서요.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는 것들 과정도 거칩니다. 여기서 만약에 협업 학습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여러 여건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합의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서 네가 주체가 되어서 할 건데 나와 함께 우리가 어떤 목표로 이 학습을 이 프로젝트 이 문제 해결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공동의 목표도 나눌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 문제 해결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다시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이제 문제 해결책을 설계해야 되겠죠. 여기가 어쩌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그 이해관계자들이 또는 당사자들이 이 문제 해결 방법을 통해서 정말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설계 역시 AI를 통해서 할 수 있겠죠. 자동 코딩, 요즘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육성으로 명령을 내리면 코딩 작업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쓸 수 있는 AI도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문제 해결 단계들을 시각화시킬 수 있겠죠. 인포그래픽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인포그래픽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AI도 이미 예를 들면 냅킨 AI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무료로 하루에 한 5개 정도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다음에 나노 바나나 쓸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시각화시키는 작업들이 AI 통해서 예전 같으면 그거 자체가 한 학기 수업이잖아요. 뭔가를 이해하고 정보를 조직해가지고 시각화시키고 결과를 공유하고 평가받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거의 한 학기 프로젝트 진행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AI 덕분에 아주 손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하면서 실제 문제가 해결되더라. 실제 그 문제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더라. 다양한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결과에 대한 우리가 검토가 가능하겠죠. 그게 5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문제 해결 원리 또는 문제 해결 과정 이런 것들은 지식의 전이를 일으키죠. 내가 직접 그 어떤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해보고 그 단계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것은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내면화가 가능하죠. 내면화의 다른 표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지식의 전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보아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그 내가 공부한 내용들이 나의 것이 되었다. 이미 내가 체득해서 나의 것이 되었다. 내면화라고 하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거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을 위해서는 이 마지막 단계에서 교수학습 전략으로서 학습 전체 과정을 분석해서 하나의 포트폴리오,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로 작성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 우리 많이 하고 있는 거죠. 프로토타입을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것까지입니다. 이 점에서 이제 그 문제 해결 학습하고는 다른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협업 활동을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 학습 같은 경우는 초등부터 유치원생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실행 연구를 해보니, 크게 문제 없이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더라라는 걸 확인했고요.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도 해봤고요. 초중고 다 해봤는데, 특히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이 학교 교육에 있는 학생들은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 또는 생태 전환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죠. 사실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수학 교과가 되든 영어 교과가 되든 프로젝트 수업은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장기 프로젝트 형식으로서 실천적 결과물을 반드시 창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한다. 그리고 팀을 이루어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이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있고요. 산출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그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6I AI 프랙시스 모델에서 5번째에 해당되는 Ideological Intervention, 그죠? 실천적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Ideological Intervention, 개입. 개입이죠, 개입. 실천적 개입을 하는 것도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실천에 해당된다라고 교육학적으로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그죠? 이 첫 번째 단계는 역시 문제를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는 공감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뭐 나의 문제를 가져다가 이제 프로젝트를 할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이해관계자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 당사자들 얘기죠. 그들이 겪고 있는 뭐 수치화되어 있는 정보도 있고요. 정말 문제다라고 하는 언론의 또 보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던 그렇지 않던 그 당사자에게 고통을 일으킨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일 것이고요. 그 문제는 해결돼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예, 공감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AI를 통해서. 예, 그 문제를 어떻게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 그 다음에 문제를 그러면 정의를 해야 되겠죠. 예, 페르소나를 생성해서 할 수가 있고요. 또 페르소나 기반에서 감정이입도 가능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별로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운 줄 몰랐는데, 라든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마침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해 보니,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해결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반면에,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정 계층에 대한 편견을 확인할 수도 있겠어요. 그 때문에 아이디어 개발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네, 프로토타입을 만든다고 하는 건 역시 그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해야 될 거예요. 이게 잘 만들어진 건지 아닌지. 이때는 다양한 방식들을 우리가 도입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유저빌러티 테스트라고 사용자 유저빌러티 유저빌러티 테스트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한국말로도. 유저빌러티 테스트가 당연히 가능하고 그냥 다양한 기법들이 있어요. 예, 가상의 페르소나로 테스트할 수도 있고 실제 사용자나 이용자를 초대해서 그걸 사용하게 하고 또는 특정한 타스크 그러니까 특정한 과업을 주어서 그걸 해결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뭐 다양한 방식 너무나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 테스트를 통해서 프로토타입이 수정돼야 되겠죠. 예, 수정 없이 넘어가면 너무 좋겠지만 대부분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와 다섯 개 단계 프로토타입 개발과 테스트 과정이 좀 순환하는 관계가 있다라는 게 이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아주 핵심적인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해서 완성되면 끝이 아니고 완성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또는 실험을 해보고 테스트해보고 다시 보완하고 이 작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 그것이 이제 프로젝트 학습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가치 전환이 일어나겠죠. 우리 협업에 대한 평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기록에 대한 분석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프로토타입을 어떤 디지털 트윈이라는 또 새로운 여기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AI상에서 그 내용들이 그대로 구현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실제 현장에 가지 않지만 센서를 통해서 형성되어 만들어진 정보 그리고 그것을 구성된 그 어떤 프로세스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디지털 트윈, 쌍둥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일한 것들을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동일한 내용을 또는 뭐 구조를 어떤 사건을 이제 온라인으로 그대로 옮겨 놓는 걸 말합니다. 디지털 트윈. 그냥 이해를 돕자면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가 활용되려면 좀 큰 프로젝트로 간다면 이제 철도 같은 거가 되겠죠. 아니면 뭐 병원에서의 어떤 그런 안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람들의 이동이라든가 장비가 움직이고 뭐 기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어느 정도 관리되어 있고 이런 모든 정보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빨리 예측할 수 있죠.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면 기차가 점검이 필요한 건지 운행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철로상에 어떤 장애물은 없었는지 이런 게 될 거잖아요. 병원이든 학교든 뭐 이런 것들을 다 교실도 역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혹시 이제 인권의 문제라든가 프라이버시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장소로 하기보다는 이런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런 기관들에서 이런 디지털 트윈이라는 하는 개념들을 적용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협업 평가를 하고요. 메타인지를 통해서 로그된, 그러니까 기록된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이런 방식들이 있겠죠. 여기서 핵심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또 다른 교육적 핵심은 모든 팀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전략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과 이걸 통해서 팀워크를 기른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의 성장과 팀의 성장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교육적으로 한목적적인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이죠. 학습 모델 중에 네 번째예요.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 기반 학습하고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미디어와 디지털 콘텐츠를 창작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제작이 아니고 창작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미디어 콘텐츠를 많이, 뭐 예를 들면 유튜브 영상도 만들 수 있고요. 그죠? 네, 다양한 뭐 애니메이션도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요. 단순한 영화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AI로. 그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창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작은 내가 이해한 세상,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또는 다른 사람과 공유, 향유할 수 있도록 그것을 표현해내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나를 표현하는 게 핵심이에요.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 영역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단순한 정보 소비자를 넘어서 AI와의 협업을 통해서 창작자로서의 자신의 가치관을 표현하고 사회와 소통하면서 그러니까 말로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그림으로, 음악으로 소통하는 거죠. 예, 이런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미디어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이 이 네 번째 미디어 디지털 콘텐츠 창작 AI 학습 모델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섯 개 단계는 역시 이런 식으로 콘텐츠 창작 역량이 당연히 정의가 돼야 되겠고요. 주제를 기획할 수 있어야 되고, 내용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되고, 관련된 재료들을 통합해야 되겠죠. 이제 AI 시대에 AI가 이 모든 것들을 해줄 수도 있고요. 뭐 필요에 따라서는, 다양한 색감을 갖고 있는 구겨진 종이가, 이게 뭐 어떤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뭐 사진 찍어가지고 AI에게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겠죠. 또는 AI에게 명확한 프롬프트를 제시해서 그러한 동일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결과물에 대한 편집이 필요합니다. 그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것은 소통을 위해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소통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편집 작업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이 편집 과정에서 AI를 통해서 어떤 뭐 코드에 버그가 없는지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의 시각에서 이 작품을 어떻게 이해할지, 어떻게 지각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미디어 방식으로 재생산은 불가능한지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예,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포를 통해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예를 들면은 온라인 플랫폼에다가 해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뭐 댓글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발전할 건데, 이 작품이 이렇게 발전할 건데, 거기에 따른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것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잖아요. 이 작품의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 전달되어 있는지에 대한 어떤 뭐 프로젝트 학습도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모델이 있으나 이것은 그 자체로서 운영이 가능하지만 확장하고 다른 모델과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모델이 탄생할 수 있다. 강조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디어에 참여해야 되겠죠. 미디어를 통해서 대부분 확대할 테니까 사용자의 반응도 우리가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고 어떤 사용자들의 생각의 변화도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겠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개인 창작자가 아닌 사회적 창작자로서의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죠? 작품만 만드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소통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작품의 질을 높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을 통해서 소통이 더 양질의 소통이 상호작용이 될 수 있도록 사회에 또 기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습 모델, 일거스 AI 학습 모델 네 가지, 사회 정서, 문제 해결, 그 다음에 프로젝트, 마지막으로 미디어 컨텐츠 창작 네 가지 모델을 소개하였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